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인공지능 첫걸음. 히가시나카 류이치로. 1장. 지능이란 무엇일까? 지능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이 책은 인공지능에 관한 책이기는 하지만 대체 지능이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인공지능이란 또 무엇인지도 감이 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와, 머리 엄청 썼다 싶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능이 높다, 다시 말해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지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는 누가 있는지도 떠올려 봅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능이 무엇에 쓰이고 있는지, 지능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능의 다양한 분류를 살펴보자. 전 세계 최초의 지능 측정은 체력 측정이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책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해 배워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그 자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지능이란 무엇인지를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전 세계 최초로 지능을 측정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그 목적은 우수한 인간의 선별이었습니다. 골턴의 지능 계측은 인간의 육체적인 성능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반응 시간이나 악력 등을 지능 지수로서 측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지능이 육체적인 능력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점수가 좋더라도 사회에서 중요시 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판명되면서 이 측정 방법은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내의 지능 측정.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프레드 비네라는 인물이 의사인 테오도르 시몬과 함께 새로운 지능 측정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검사 목적은 학교에서 배우는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찾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내의 측정 방법은 연령마다 5개의 문항을 마련해 두고 그 문항을 몇 개나 올바르게 답했는지를 통해 아이의 정신 연령을 계산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만약 산출된 정신 연령이 실제 연령보다 낮을 경우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고 보고 그 반대의 경우는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6세 아동에 해당하는 문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오전과 오후를 구별할 수 있는가? 물건을 용도에 따라 정의할 수 있는가? 물체의 묘사. 동전을 세면서 늘어놓을 수 있는가? 두 얼굴의 심미적 비교. 이러한 설문을 이용하여 지능을 측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모든 문항을 올바르게 답한 설문이 어느 연령 대상이었는지를 보고 그 연령을 기준값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6세용 설문 문항을 모두 맞추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이 아이의 기준 연령은 6세가 됩니다. 그리고 기준값에 해당하는 연령보다 높은 연령 대상의 문항도 물어본 뒤 정답 개수를 5로 나눈 값을 기준값에 더해서 정신 연령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7세 이상의 문항을 10개 맞추었다고 하면 10 나누기 5는 2가 되므로 이 아이의 정신 연령은 기준값 6에 2를 더한 8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신 연령이 실제 연령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배우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문은 임상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해당 연령이라면 대부분의 아이가 답할 수 있을 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가정 환경에 그다지 의존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배움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비내의 지능 측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성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구두로 질문하는 방식이라서 테스트 비용이 더 들고 언어에 의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모국어가 다른 사람은 검사하기 힘들다. 지능에 대해서 밝혀진 것. 비내의 지능 측정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지능 측정이 다양하게 개선되어서 성별, 나이,
언어를 불문하고 여러 지능 측정 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능에 대해서 다음에 두 가지가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각각의 지능은 서로 상관이 있다. 긴 세월에 걸친 지능 측정의 결과 여러 지능 측정 과목 중에서 서로 상관성이 있는 과목군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과 계열 과목끼리의 점수는 서로 상관이 있고 이과 계열 과목끼리의 점수도 서로 상관이 있다는 점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상관성이 높은 과목을 그룹으로 만듦으로써 인간에게 몇 종류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지능의 분류를 만들어내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능에는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이 있다. 모든 과목의 점수가 다른 과목의 점수와 어느 정도 상관이 있다는 것도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모든 과목과 관계가 있는 보편적인 일반 요인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능에 잠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찰스 스피어만이라는 연구자는 일반 요인의 G, 일반 요인 이외의 지능에 특수요인 S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날은 이를 근거로 삼은 지능의 분류가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지능의 분류를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능의 다양한 분류. 먼저 첫 번째는 서스톤이라는 인물에 의해 만들어진 분류입니다. 서스톤은 지능을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언어 이해, 공간 파악, 귀납적 추론, 수치 조작, 언어의 유창함, 연상 기억, 지각 속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레이몬드 카텔, 존 혼, 존 비셀 캐롤 이렇게 3명이 고안해낸 분류입니다. 이 분류는 3명의 이니셜을 따서 CHC 지능이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CHC 지능이론에서는 지능을 총 16종류로 분류하지만 각각의 분류를 묶어보면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능력, 지식, 속도, 감각, 운동입니다. 분류는 가지각색.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능 분류에는 서스톤의 분류나 CHC 지능이론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능 분류를 고안해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지각색이죠. 이러한 지능의 분류는 지능 측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 성과는 현재의 지능 지수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능을 수치화할 수 있으면 더 알기도 쉽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IQ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IQ는 성숙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지능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가장 유명한 것은 IQ일 것입니다. IQ를 발명한 루이스 터머는 비내의 지능 측정을 응용해서 정실 연령을 실제 연령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수를 IQ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의 IQ는 정신 연령이 실제 연령보다 어느 정도 높은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IQ는 성숙도라고 바꿔서 말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검사 대상에 성인을 포함하면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신 연령이 80세이고 실제 연령이 60세인 경우를 예로 들자면 이 계산식을 통해서 구한 IQ는 약 133이 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정신 연령 60세와 80세가 그렇게 차이가 나나?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대상과 연령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평균 점수를 낸 뒤 그 평균 점수와의 차이로 지능을 측정하기로 하면서 IQ의 측정 방법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IQ는 검사 대상과 연령이 같은 사람들의 득점 표준 편차분에 검사 대상의 득점 빼기 검사 대상과 연령이 같은 사람들의 평균점 곱하기 15 더하기 100.
이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IQ 산정 공식입니다. 여기서 표준편차라는 것은 점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값으로 각각의 값으로부터 평균값을 뺀 것을 제곱하여 서로 더하고 전체 값의 개수로 나눈 다음에 루트를 씌운 수치입니다. 이 표준편차가 큰 경우에는 평균보다 득점이 높더라도 산정되는 IQ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반대로 표준편차가 적은 경우에 득점이 높다면 높은 IQ가 나옵니다. 따라서 IQ란 특정 집단 또는 같은 연령의 집단 중에서 얼마나 우수한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편차라는 단어를 보고 시험 등에서 자주 쓰이는 편차치를 떠올리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편차치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편차치는 수험자 전원의 표준편차분의 수험자의 득점 빼기 수험자 전원의 평균점 곱하기 10 더하기 50. IQ는 정확한 척도일까? 지금까지 지능의 척도로서 IQ를 소개했지만 어떠한 척도가 정확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시되는 기준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안정성과 타당성입니다. 안정성은 몇 번을 재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측정에서는 IQ가 100이었는데 두 번째 측정에서는 IQ가 120이 나온다면 안정성이 없으므로 정확한 척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은 척도가 의미를 가졌는지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척도와 측정 대상 사이에는 서로 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관계는 많은 사람이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IQ라는 척도의 의미가 있으려면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무언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IQ가 높은 사람이 IQ가 낮은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판단되어야 하겠죠. 이 뛰어나다라는 판단에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중요시되는 학교 성적이나 근무 평정 등이 사용됩니다. 타당성의 확인 방법. 타당성이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관계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두 개의 값이 쌍을 이루는 데이터가 여러 개 존재할 때 한쪽의 값이 커지면 다른 한쪽의 값도 커지는 경우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반대로 한쪽의 값이 커지면 다른 한쪽의 값이 작아지는 경우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만약 두 값의 변화 사이에 서로 관계가 없을 경우는 상관이 없다 또는 무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취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플러스 1이면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 0이면 무상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타당성의 계산 방법. 연습 삼아서 상관계수를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한쪽의 데이터 분포를 계산한다. 2. 다른 한쪽의 데이터 분포를 계산한다. 3. 양쪽 데이터의 상관 정도를 계산한다. 4. 상관 정도 값을 양쪽의 분포를 곱한 수치로 나눈다. 표준편차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각각의 값에서 평균값을 뺀 것을 제곱하여서 서로 더하고 전체의 개수로 나눈 뒤 루트를 씌운 값입니다. 각각의 데이터가 얼마만큼의 범위로 움직이는지를 나타냅니다. 상관 정도는 각각의 값에서 평균값을 뺀 것을 서로 곱한 뒤 그 총합을 전체의 개수로 나눈 것입니다. 쌍을 이루는 값이 둘 다 커지는 경우 당연히 큰 값이 나오겠지만 둘 다 작은 경우이더라도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의 곱셈이므로 큰 값이 됩니다. 반면에 한쪽은 커지고 다른 한쪽은 작아지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므로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관 정도를 각각의 표준편차로 곱한 값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 과정은 데이터가 움직이는 범위의 값으로 나눔으로써 최종적으로 얻는 값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범위로 좁혀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상관계수의 평가 방법. 그런데 이렇게 도출해낸 상관계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척도를 평가하는 것으로는 척도와 대상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 외에도 결정계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결정계수는 대상 현상을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상관계수를 제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0.55인 경우에 결정계수는 0.25가 됩니다. 따라서 IQ는 대상 현상의 25% 정도밖에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IQ가 학교 성적이나 근무 평점과 상관관계더라도 거기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학교 성적이나 일의 결과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능을 편리하게 측정하는 수단은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IQ가 지능 측정 지표로서 오는 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받고 있는 감정지능. 최근 들어 감정지능이라는 것도 지능의 척도로서 곧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IQ와 대비하여 EQ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지능 검사에서는 감정이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만큼 감정을 잘 제어하는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서서히 감정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정지능의 측정은 감정의 이해, 감정의 추리, 감정의 제어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테스트의 득점과 아이가 학교에서 잘 해나가고 있는지의 평가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IQ의 뒤를 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뇌의 구조를 살펴보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지능과 뇌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뇌와 신체의 연관성에 관해서도 소개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지능이라는 단어를 듣고 뇌를 연상하겠지만 신체도 지능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먼저 다양한 동물들을 통해서 뇌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동물마다 생존을 위한 능력이 제각기이므로 뇌 구조 또한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뇌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상상해 봅시다. 인간의 뇌의 특징을 살펴보자. 똑똑한 동물은 뇌도 크다? 생명은 약 40억 년 전에 생겨났고 다세포 생물은 10억 년 전쯤에 탄생했다고 합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게 되면 각각의 세포는 역할을 갖고 분업을 시작하여 장기 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것 중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처리해야 하므로 뇌가 관제탑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인간의 뇌를 쭉 살펴보았는데 각각의 뇌는 서로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인간의 뇌는 다른 생물들의 뇌보다 크기가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단순히 뇌의 크기만을 따지자면 아프리카 코끼리의 뇌가 더 크지만 신체의 중량에 비례하면 인간의 뇌가 가장 클 것입니다. 이처럼 뇌의 중량과 체중의 관계에 착안한 수치로서 대뇌화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감정지능과 명칭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이쪽은 신체 중 얼마만큼이 뇌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표 1-5에서 몇몇 동물들의 EQ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EQ는 지능을 직접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표를 보면 돌고래나 원숭이와 같이 비교적 지능이 높은 동물들이 높은 EQ를 가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능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해도 완전히 틀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뇌의 세 가지 구성 요소. 다음으로 뇌의 구성 요소를 살펴봅시다. 뇌는 크게 나누어 대뇌, 소뇌, 뇌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뇌, 소위 말하는 고차원 기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운동이나 언어, 판단, 행동, 그리고 감각의 통합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 등도 담당합니다. 소뇌, 주로 운동, 학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위 운동과 관계가 있으며 몸짓 등의 기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그리는 행동과 실제 행동을 비교해서 동작을 조정하는 것 또한 소뇌입니다. 뇌간, 타고난 욕구와 생명 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체온 조절이나 호흡 등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신경을 매개로 신체의 다양한 운동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인간 지능의 비밀은 대뇌에 있다. 앞선 실습에서 소개했던 그림을 다시 살펴보면 인간의 대뇌가 특히 크게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동물들은 대뇌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으므로 인간 특유의 지적 능력은 대뇌와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뇌는 뇌를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이 대뇌 또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대뇌 중 가장 진화한 부분은 제일 바깥쪽에 위치한 대뇌 신피질입니다. 대뇌 신피질은 주름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 주름을 펴면 신문지의 1면 혹은 A4용지 4장을 펼쳐놓은 정도의 넓이가 됩니다. 좁은 두개골 내에서 조금이라도 많은 표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간의 대뇌 심피질에는 약 100억 개 이상의 뉴런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뉴런이란 다른 뉴런들과 연결되어 정보를 서로 전달하는 세포를 말합니다. 한쪽의 뉴런에서 다른 쪽의 뉴런으로 뻗어나가는 부위를 축삭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의 길이는 수 밀리미터에서 긴 것은 1m나 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뉴런은 대략 1만 개의 뉴런과 연결되어 있다는데 이쯤 되면은 뉴런 한 개가 처리하는 정보량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더욱이 뉴런의 배선수는 100조를 넘어간다고 하여 모든 배선을 해독하려면 긴 시간이 걸리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자 배열을 해석한 것을 인간 게놈, 사람의 뉴런 배선은 인간 커넥톰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신경 회로망인 인간 커넥톰이 인간의 정보 처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커넥톰이 해명되었을 때 인간의 뇌에 대한 모든 것이 밝혀지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딥러닝은 뉴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근래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게 된 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신경망은 앞서 언급했던 뉴런끼리의 연결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최근에 신경망에는 수많은 뉴런이 이용되고 있으며 뉴런의 접속수 또한 억 단위로 올라가며 사람의 뉴런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딥러닝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세 가지 특징. 어느 한 부분이 손상되면 활동이 불완전해진다. 이번 항목에서는 뇌 전체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1. 기능 국소화. 특징 중 한 가지로 기능 국소화가 있습니다. 이는 뇌의 각 부분이 각자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기능 국소화를 입증하는 유명한 부위로는 브로카 영역이 있습니다. 브로카 영역은 좌뇌의 앞부분에 존재하며 이 부분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언어를 이해할 수는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부분은 좌뇌의 측면에 있는데 이 부분에 장애가 있는 환자는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뇌는 각 부위에 따라 담당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따라서 어딘가 한 부분에 장애가 생기면 특정 기능이 불완전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2. 기능 연계. 그렇다면 뇌의 부위들이 제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와중에 뇌에서는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결과 뇌는 각 부위에서 차례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한 곳에서 1차 처리를 하고 다음 곳에서 2차 처리를 한 뒤 그 다음 곳에서 3차 처리를 수행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 예시로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를 보게 되면 망막의 자극이 전기 신호가 되어서 뇌의 시각 피질이라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시각 피질에서는 단계적으로 기울기나 윤곽, 색 등의 개별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최종적으로는 눈앞에 있는 물체 전체를 지각합니다. 그리고 필자가 소속된 엔티티에서는 색이나 형태와 움직임이 각각 별도의 경로로 처리되는 것을 이용해서 변환등이라는 디스플레이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변환등은 움직임이 없는 사진에 움직임의 정보만을 투영함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착시를 일으킵니다. 3. 공통구조. 대뇌 심피질은 컬럼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컬럼은 높이가 2mm, 지름이 0.55mm 정도이고 그 안에 1만 개 정도의 뉴런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컬럼 하나하나가 6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질 대부분에서 이와 같은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고급 침대의 매트리스에 들어있는 포켓 코일을 떠올려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의 피질은 3층 구조가 이처럼 줄지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의 다양한 기능들이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다. 다시 말해 뇌는 범용 PC와 같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능과 관계 있는 것은 뇌뿐일까? 뇌와 신체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지금까지는 지능을 해명하기 위해서 뇌에만 주목했지만 마지막으로 신체에도 눈을 돌려보도록 합시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뇌만으로는 지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조에 뇌만 둥둥 떠있는 광경을 상상해 봅시다.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뇌는 손, 발이나 몸의 다양한 부분과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읽어낸다. 신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행동을 다양하게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체화된 인지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테마입니다. 체화된 인지과학의 전문서 등에서 자주 설명되는 예시로 개미가 사막 위에서 구불구불하게 매우 복잡한 경로로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개미의 신장이 1m였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일까요? 아마 모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똑바로 척척척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와 환경과 상호작용입니다. 이처럼 개미가 사막에서 보이는 복잡한 움직임은 개미의 작은 신체와 사막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생겨난 지적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화된 인지과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창시자는 로드니 브룩스라는 인물로 이분은 주위의 환경에만 반응하는 로봇을 만들고 이 점이 매우 지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청소 로봇으로 널리 알려진 룸바를 개발하였습니다. 룸바는 방 안에 있는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동하며 청소를 하는데 이처럼 요령 좋은 움직임은 마치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룸바의 신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능이란 무엇인가?
이번 장에서는 지능의 정의, 지능 측정의 역사, 지능의 분류 등을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IQ 항목에서는 지능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능력이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시 옆길로 새서 인간의 뇌의 기본 구조와 뇌의 동작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뇌에는 동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들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것과 이 기능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서로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적 행동에 있어서 신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종합해서 필자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지능이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다. 다음 장부터는 드디어 본 주제인 인공지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지만 각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구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